이번 시간에는 이 중세 이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세 12세기 때 토마스 베케트라는 성직자가 있게 되는데요. 캔터버리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 캔터버리 대주교의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영문학 작품에서는 14세기에 제프리 초스의 캔터버리 이야기, 더 캔터버리 테일스의 프롤로그에 이 blessed martyr 해가지고 축복의 성자, 순교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캔터버리 이야기는 29명의 순례자들이 이 토마스 베케트가 순교했던 캔터버리 대 성당으로 뭡니까 순례를 가는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거기서 이제 이 토마스 베케트가 순교 당한 것이 성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순례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그리고 20세기 와가지고 T.S. 엘리엇의 대성당의 사례가 있게 됩니다. Murder in the Cathedral 인데요. 이 T.S. 엘리엇은 주로 시인인데요. 시인인데 몇 편에 뭡니까? 그걸 남겼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대성당의 사례입니다. 이 바로 대성당의 사례가 12세기 때 중세 때 헨리 2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토마스 베케트를 배경으로 한 극이 되겠습니다. 이 12세기인데요. 이 토마스 베케트가 순교를 당했는데 당시 왕이 헨리 2세입니다. 이 연도를 보게 되면요. 토마스 베케트는 1118, 1170, 1133, 1189인데 이 토마스 베케트가 15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토마스 베케트가 헨리 2세가 토마스 베케트를 등용을 해가지고 최고의 뭡니까? 대법관, 최고 실권자, 권력의 현세의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는 그런 대법관의 자리를 임명하게 되고 동시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헨리 2세는 상당히 뭡니까 형 이상의 그런 의미 그런 뭡니까 그런 그 관계를 가졌고 굉장히 그 둘 사이가 친밀했고 최고의 신임을 얻었고 최측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종교법과 세속의 법이 충돌해 가지고 왕권의 권한과 종교권의 충돌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헨리 2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2세는 1066년에 프랑스 서북부에 있는 노르만 지역에 그곳에 그 영주였던 윌리엄 더 콩커러가 영국을 침범해 가지고 영국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노르만 계통의 왕인데 이 헨리 2세는 이 집권 기간 동안 거의 뭐 영국에는 13년밖에 있지 않고 주로 프랑스, 자기 고향이었던 프랑스에서 많이 지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오고 가면서 지냈는데요. 이 헨리 2세 때 영토가 헨리 2세가 보유한 그 영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내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시작돼가지고 이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부 서쪽까지 피레네 산맥의 바로 위에 서쪽 부분까지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왕이 바로 헨리 2세 왕입니다. 헨리 2세는요 여러 면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뭡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좋은 평가라기보다는 유능한 왕. 헨리 2세가 이제 집권하다 보니까 아직 1066년이고 노르만 귀족들이 와가지고 영국을 왕이나 귀족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아직 이 색슨족들의 군주들이랄지 색슨족들의 그 반란을 완전히 진압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이 좀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리고 봉건 제후들이 상당히 부패를 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했죠. 그런데 헨리 2세가 강력한 그런 그 권한을 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 봉건 귀주를 통제하게 되고 확고한 정부를 구축해야 됩니다. 특히 보니까 행정과 사법 계획을 주도해가지고 강한 법치주의 국가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에서 헨리 2세가 아주 유능한 행정가였고 국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헨리 2세는 이 윤리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모순이 있고 그러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질 면에서 성급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교성이 좋았다 합니다. 이 백성들하고도 그냥 즉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아주 재치가 있었고, 그리고 학자들과 이 친분을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외모 면에서는 키가 작고 아주 볼품 없는 그런 왕이었다고 전해지죠.
이 반면 이 토마스 베케트는 키가 크고 무인상이고 호남형이고 그러한 반대되는 그런 그 양상을 지니되죠. 좌우지간 이러한 그 헨리 2세한테 가족이 불화가 많았습니다. 이 연상의 엘레오노르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엘레오노르 왕비가 첫째 특징은 무엇인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독일의 한 시인이 이 엘레오노르 왕비를 보고 하룻밤만 같이 잠을 지냈으면 원이었겠다, 그런 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여인이었는데요. 연상이었죠. 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레오노르 왕비가 오면서 프랑스의 서남부에 있는 아키텐 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헨리 2세가 프랑스 내에서도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불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헨리 2세가 이 자식들한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땅은 분배하면서 실질적인 통치 권력을 넘기지 않습니다. 특히 헨리 2세로 하여금 아들 헨리한테 공동 통치를 허락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들들이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엄마하고 엘레오노라하고 아들들이 반란해 가지고 헨리 2세한테 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헨리 2세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일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아들들이 헨리, 제프리, 리처드, 그러니까 존 왕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이 리차드는 그 십자군 원정에 갔던 그 왕이고요. 이 존 왕은 바로 영국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마그나 카타, 이 대헌장에 사인했던 그 왕이 바로 존 왕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아들들이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존 왕은 이 로빈후드에 나오는 왕이 바로 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존 왕은 이 땅을 프랑스 내에 있는 손주로부터 받은 그 프랑스 내에 있는 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실지왕,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실지, 땅을 잃어버렸다. 영어로는 레클랜드 킹 해가지고 땅을 잃어버린 왕, 그러니까 좀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상의 이름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헨리는 강한 권력 유지를 열망했고요. 실제로 아들들에 있어서도 권력 유지를 했었고, 실제로 귀족들에 있어서도 강한 왕권 통치를 열망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엘레오노르가 아주 그 미모의 왕비였는데, 나중에 이 헨리한테 새로운 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자문드죠. 로자문드. 젊은 정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왕비였던 엘레오노르가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 비사에 의하게 되면 헨리가 이 로자문드를 위해서 밀실을 마련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가 밀실에 가는 것을 알고, 위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밀실에 간다는 것을 알고 헨리 신발 뒤에다가 실을 매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헨리 왕이 로자문드한테 가기 때문에 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로자문드가 있는 곳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엘레오노르가 독주를 권해가지고 로자문드를 살해했다, 그런 비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중에는 이 아들들하고 엘레오노르하고 연합해가지고 헨리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평정을 못하고 나중에 패배해가지고 슬프게 일생을 외롭게 죽게 된 사람이 바로 헨리인데요. 2차 반란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이 교권과 종교 재판과 그 다음에 세속 재판의 이 차이인데요. 중세의 가장 큰 핫 이슈였던 게 바로 이 교회법, 교황의 지지를 받는 교회법을 준수할 것이냐, 아니면 세속 조판, 왕의 권한하에 있게 되는 세속 조판을 따를 것이냐, 이런 아주 첨예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은 양심의 법은 이 종교 재판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세속 재판을 따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더 관대하고 그런 형량이 가벼운 종교 재판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 교권과 그리고 세속 왕권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로마 교황청의 교황과 그러니까 유럽의 왕들과의 또 알력,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마찰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굉장히 뭡니까 불안정한 시기가 바로 중세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종교 재판과 바로 세속 재판과의 갈등 속에서 이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헨리는 강한 왕권을 강화해 가지고 또 강한 뭡니까 법치주의를 완성하려 했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의 뭡니까 탈선이랄지 그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관대함을 갖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의 교회법에 따르면 이 종교 재판에 따르게 되면 이 성직자들은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교회 재판, 이 종교 재판만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근데 종교 재판은 뭐 강등이나 할지 뭐 파면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처형되거나 뭐 불구가 되는 그런 거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대하기 때문에 헨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관대한 종교 재판을 따르다 보면은 성직자들의 범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 재판이 아닌 세속 재판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뭡니까 요구했었고 강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헨리가 클레렌던 헌장, Constitutions of the Clarendon 이런 헌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헌장을 마련해 가지고 교회에 대한 국왕의 세습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죠. 즉 주교 임명에 대해서 강하게 뭡니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파문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성직자 교구를 관리하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성직자 처벌에 대해서 뭡니까 강화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황청에 탄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교황청의 왕의 허가 없이 탄원서를 성직자들이 올리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한 그 기소된 성직자들은 말이죠 세속 법정 대신에 종교 재판의 특권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토마스 베케트하고 당시 대주교였던 베케트하고 뭡니까 알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은 왕과 이 종교 재판과 세속 재판 이런 것들은 뭐 그 당시 유럽에서도 많은 그 분쟁이 있어 왔었고 영국에서도 알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토마스 베케트에 와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더 점화가 돼가지고 아니 뭡니까 아주 불행한 사태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재판과 이제 세속 재판 간의 갈등이 있게 되는데, 이 토마스 베케트는 성직자 처벌은 교황의 지지를 받는 교회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이 베케트의 확고한 뭡니까 자기의 신념이고 뭡니까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베케트가 이제 대주교가 돼가지고 그와 같은 걸 따르게 되는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토마스 베케트가 이 왕과는 처음에는 굉장히 친밀하고 최고의 신임을 받는 그런 분이니까 대신으로서 활약이 됩니다. 이제 토마스 베케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노르만에서 왔던 그런 분이니까 상인, 아버님이 상인이었죠. 그래서 이 영국에는 치프사이드라는 좀 상점가, 그 상점가에서 제법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가세가 기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소개로 당시에 뭡니까 주교였던 대수도원장이었던 시어볼드 집안의 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서기로 들어가기 전에 베케트는 그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수도원서 공부하게 되고, 당시는 특별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수도원 부속화의 학교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왕정의 학교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사립의 학교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서 교육을 했고, 런던 학교에 다녔고, 볼로냐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죠. 이 시어볼드 대주교가 이 명석한 이 토마스 베케트를 외국으로 공부를 시킨 겁니다. 유학을 시킨 거죠. 그래서 민법과 이 교회법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민법을 공부한 거, 이러한 것이 바로 나중에 대주교가 돼가지고 헨리의 최측근이 돼가지고 헨리가 왕권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뭡니까 구축하는데 커다랗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토마스 베케트는 이 무인인 기질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그리고 화를 내면 창백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글이 나오는데요. 그걸로 봤을 때 좀 다혈질이 아니었겠느냐. 평소에는 뭡니까 얼굴이 하였는데 화가 나면 얼굴 붉어졌다. 다혈질이었다. 고로 성질이 좀 급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과정을 통해서 행정기를 보면서 주교를 보면서 했을 때
토마스 베케트의 약점이 성급하게 뭔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뭔가 비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큰 키에, 그리고 토마스 베케트가 검은 머리였다고 합니다. 검은 머리. 그래서 그 검은 머리가 어떤 그 연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당시에 그 뭐 진저해랄지 약간 황갈색이랄지 뭐 그런 머리였는데, 검은 머리였다는 것이 어떤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지 않느냐. 노르마인도 노르만에서도 순수한 혈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저건 검은 머리였고 큰 키였고. 그 다음에 이 토마스 베케트는 기억력이 비상했다고 합니다. 기억력. 놀라울 정도의 기억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당시에 그 기록이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요. 그 젊었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대주교가 되고 유명한 철학자가 되게 되고 아주 영국의 위대한 겁니까? 위대하다기보다는 아주 세력가들이 할지 최고 지성 그룹이 그 친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에 뛰어났고 아주 재치가 있었다. 그런 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잘했고, 그렇지 않겠느냐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어볼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어볼드 주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볼드 대수도원당 대주교, 이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토마스 베케트의 후원자가 되면서 토마스 베케트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어볼드가 캔터버리의 대부제로 왕한테 청구해가지고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캔터버리 대부제는 수입이 많고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성직자이긴 합니다만은 수입이 많고 세속의 일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뭡니까? 아주 좋은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이제 대부제가 되고 6개월 후에 이 시어볼드가 37세의 뭡니까? 토마스 베케트를 대법관으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토마스 베케트를 뭡니까?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 것이죠. 대법관은 그 최고의 왕 밑에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죠. 법적인 것만 관련한 것이 아니고 세속의 정치도 관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친으로서 또 뭐 형님뻘, 뭐 삼촌뻘 드는 그런 또 뭡니까? 친분한 관계였으며, 그 다음에 왕의 자문을 했죠. 자문. 최고 신임을 얻고 왕의 자문관으로서, 자문관이랄지 아주 그러니까 친밀하게 자문을 어드바이서 자문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왕의 최고 신임을 얻고 자문관했다. 최고의 권자에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시어볼드 주교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이 시어볼드 주가 임종시에 이 토마스 베케트를 보고 싶어해요. 자기가 아주 뭡니까? 아들같이 키웠고 했기 때문에 토마스 베케트를 마지막 보고 싶어 하는데, 그때 토마스 베케트가 이 시어볼드, 자기를 키워주고 출세시켜 주었던 시어볼드 대주교의 임종시에 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걸 놓고 이제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죠. 왜 가지 않았겠느냐? 여하튼 간에 왕과 어떤 헨리 2세와 시어볼드와도 어떤 그 알력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뭡니까? 종교재판이 할지, 세력재판이 할지,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라 할지, 이런 거 등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토마스 베케트가 뭡니까? 법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권 그쪽은 단절하기 위해서 완전히 왕의 최신임자로서의 뭡니까? 그런 면을 보이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뭡니까? 합리적인 추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이 어떤 그 세속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빨랐고, 또한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 줄 분명히 알았고,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 세속의 정치 권력, 세속의 뭡니까? 권자, 그쪽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토마스 베케트가 이와 같이 뭡니까? 이 대부제, 특히 대부제 이때 있을 때 낭비가 심했습니다. 낭비가 심하고요. 자기 그 대부제, 여하튼 간에 그 사제, 종교 그 사제,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카페트랄지 굉장히 비싼 가구를 뭡니까? 사게 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이죠. 이와 같이 과시욕이 가했고, 낭비가 심했고, 과시욕도 심했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봤을 때 이 신분 상승 욕구가 유난히 셌다. 성급했고 야심만만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왕을 도와서 재판 절차와 질서 회복,
봉건 영주를 제압하는데 특별한 뭡니까 자기의 지식과 뭡니까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건 영주를 제압하고 질서 회복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서서히 이제 헨리 2세 때가 돼 가면서 그 이전부터 이제 윌리엄 더 컨커러 정보공황 때부터 영국이 뭡니까 색슨족을 제압하게 되면서 서서히 보니까 법치 국가로서의 법치 체계가 프랑스에서 도입된 법치 체계가 잡혀가는데 헨리 2세 때 상당히 뭡니까 더 발전이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토마스 베케트가 이 볼로나에서 공부했던 민법이랄지 이런 것을 왕한테 조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 반목하는 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뭡니까 부패한 봉건 영주들을 제압하는 데 또 보니까 토마스 베케트가 앞장서게 되고 또한 군사훈련도 하게 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토마스 베케트가 굉장히 이 왕의 재신임을 받고 정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많이 활약했다라고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속의 면에서 권자의 그러니까 권력을 쥐게 되고 아주 뭡니까 과시욕도 있게 되고 속된 말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죠. 그러니까요. 마음껏 사치도 하고 과시도 하고 막판 힘도 있고 뭡니까 공부도 많이 한 친구들하고도 교류가 좋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시어볼드에 의해서 시어볼드가 죽게 되고 이제 캔터버리 대주교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시어볼드 이후에 이제 왕이 헨리 2세 왕이 자기 최측근인 토마스 베케트를 캔터버리 대주교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대주교로 임명했느냐? 항상 뭡니까? 종교권하고 세속권, 왕권하고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최측근인 토마스 베케트를 캔터버리 주교로 보내면은 그간에 뭡니까? 자기가 뭡니까? 보아주었던 그런 은덕이랄지 그런 호의 같은 걸 생각해서 왕한테 반목하지 않고 왕한테 협조할 것이다. 그런 계산하에 헨리 2세가 자기 최측근 토마스 베케트를 캔터버리 주교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토마스 베케트는 처음에 refuse,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용해가지고 대주교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최고의 권자 대법관의 자리에서 세속의 고난 속에서 이제 성직, 영적 세계의 고난을 지게 되는 그런 뭡니까 영적 지도자의 고난을 지게 되는 이 캔터버리 대주교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캔터버리 대주교로 임명을 받고부터는 토마스 베케트가 완전히 생활에 바뀌게 됩니다. 기도, 성경 읽기, 말씀 전함, 금욕적인 생활로 변하게 되버립니다. 세속의 친구들도 멀리하게 되고 사치도 멀리하게 되고 고행들을 차면서까지 기도와 공무와 그리고 이 말씀 전함과 그리고 뭡니까 이 금욕주의, 경건함과 금욕주의 놀랄 정도로 그와 같은 완벽한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이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 것이죠. 그래서 주위 친구들의 사람들이 아주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건함과 금욕주의자로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헨리 2세가 이 종교권을 제한하고 세속 왕권의 재판권을 강하게 해서 이 클레렌던 헌장, 않습니까? 이 클레렌던 헌장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얘 같이 보니까 이제 그 성직자들의 이런 거 권한을 제외하게 되고 주교 임명권도 제한하게 되고 교황제 탄원 금지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구 관리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모든 그 종교권의 행정 운영이랄지 이런 것도 관여하게 되고 임명 같은 것도 관여하게 되고 아무걸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범법 성직자들 기소된 성직자들은 세속 재판의 법령을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토마스 베케트가 사인은 합니다. 사인하는데 나중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하고 이제 뭔가 정식으로 알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헌장에 사인을 하되 집행은 거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범법자 사제에 대해서 교회법 통해 사제직을 추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2세는 이 법령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 성직자들이 범법 행위를 했으면 교회법을 통해 가지고 그 성직자들을 그 사제직에서 추방시켜요. 그러면 이제 사제가 아니고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세속 재판에 가가지고 뭡니까? 처벌하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이제 이중 두 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클레넌던 뭡니까 헌장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켓은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성직자 처벌은 교회법에 의해서 한 번을 끝내야 된다. 그게 바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법이 그때 영국 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이중법이 바로 이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뭡니까 존속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케트는 이중처벌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왕하고 알렉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7년 동안 피신하게 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피신하고 금욕생활을 하게 되면서 금식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일부 이제 영국에 있던 자기의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같이 금욕생활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피신 겸 하면서 이제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7년 동안 피신하는 동안 헨리 2세 측에서는 계속해서 뭡니까 중재하고 화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의 피신 생활을 끝내고 이제 캔터버리 주교로 다시 뭡니까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굳히지 않습니다. 왕에 편들었던 그러니까 주교들을 파면하게 됩니다. 왕을 편들었던 주교들을 파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왕의 그 권한, 교권에 뭔가 침입하려는 간섭할 그런 권한을 뭡니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세 시대 12세기에 왕의 명령이랄지 왕과 어떤 약속, 일단 클레넌던 서약은 헌장에는 사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시 어겨버리고 믿음에 따라서 자기 신념을 지킨다. 이런 것은 이제 종교상으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믿음상에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좀 안 맞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왕에 대들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토마스 베켓도 그걸 알았습니다. 알매도 그와 같이 단호히 교회의 고유한 영역, 교회법의 고유한 영역, 믿음의 영역의 침범에 대해서, 세속의 권한에 침범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계속 뭡니까 화해가 이루어져 가지고 왔는데 계속 뭡니까 토마스 베케트가 강하게 반발해오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발해오고 또 뭡니까 헨리 2세를 지지했던 그 주교들도 파문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왕이 이제 분노가 치솟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나의 신하들은 다 겁쟁이들 뿐이구나. 군주에 대한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토마스 베케트를 말한 것이죠. 이미 이와 같은 헌장에 대해서 서약했는데 그 서약도 지키지 않은 그러한 뭡니까 대주교가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를 그와 같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 그러한 신하가 그러한 주교가 있다는 것이, 신하가 있다는 것이 참 한탄스럽구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뭡니까 충성스러운 자기들 뭡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4명이 급히 영국에 와가지고 캔터버리 성당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캔터버리에 당도해 가지고 이 대주교 토마스 베케트와 장시간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설득하게 된 것이죠.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벌써 이제 4명의 무사가 찾아왔다, 죽이러 왔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가운데 노선을 어떻게 중재해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베케트는 끝까지 죽음을 알고 직면하면서도 그 앞에서도 보니까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교회의 권한을 뭡니까 끝까지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뭡니까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 타협이 안 되니까 그 4명의 기사가 토마스 베케트를 머리를 쳐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베케트가 순교를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죽게 되니까 이제 그 밀란 비슷하게, 밀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동요가,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스러운 대주교를 죽였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헨리 2세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가지고 이 세금의 건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뭔가 인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안 좋았는데 그러한 차에 뭡니까 별로 그렇게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백성들이 봤을 때 말이죠.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무사들에 의해서 헨리 2세 무사들에 의해서 토마스 베케트가 살해를 당했다.
대주교가 살해를 당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직감한 헨리 2세가 즉시 캔터버리로 뭡니까 말을 달려서 오게 됩니다. 예. 프랑스에 있다가 영국에 와가지고 캔터버리로 오게 된 것이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요? 이 토마스 베켓의 무덤에서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전에 뭡니까 자기 옷을 벗고 온몸을 그러니까 뭡니까 네이키드 온몸을 벗고 수도사들로 하여금 자기의 등을 채찍으로 치락합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서 토마스 베켓의 무덤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회개의 속죄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뭐 악의 눈물인지 정치적인 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 동요된 민심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토마스 베켓가 주장했던 그런 일부와 그리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자기 고난 같은 거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운데 절충안을 마련해 가지고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래 가지고 이제 좌우지간 헨리 왕은 속죄가 됩니다. 속죄가 되고 속죄를 하고 그다음에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이 이제 평정을 찾게 되는데요. 이같이 보니까 토마스 베켓은 이제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고 죽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교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3년 후 1113년에 1170년 순교를 당하고 1113년에 로마 교황에 의해서 성인 추대를 받게 됩니다. 성인 추대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12세기부터 19로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이 토마스 베켓의 무덤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 순례지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병자가 고쳐지게 되고 많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제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 400년 동안 쭉 전속이 되어 오다가 16세기에 막강한 헨리 8세가 역사에 등장됩니다. 헨리 8세. 바로 헨리 8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낳게 돼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바로 스페인 무장함대를 격파하게 되고 영국이 이 제해권을 유럽의 그러니까 제해권을 장하게 되면서 세계 국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기틀이 되는 것이죠. 이 헨리 8세가 바로 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공회는 이 개신교냐 아니냐 논란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큰 범주에 봤을 때는 로마 캐톨릭과 거리가 있는 개신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결혼을 2번 하기 위해서 이혼이 허락 안 되는 로마 캐톨릭을 버리고 단절하고 성공회를 세워가지고 2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헨리 8세가 로마 기독교하고 거리가 되면서 이 새로운 종교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로마 뭡니까 캐톨릭 교황을 지지를 받는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자로서 우대가 되는데 헨리 8세는 그게 아닌 것이죠. 자기 손조인 헨리 2세에 대항했던 토마스 베켓이기 때문에 토마스 베켓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뭡니까 유고를 파괴해버려요. 우리나라에는 뭐 부관 잠실할까요? 그런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있어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교 로마 캐톨릭에서는 뭡니까 토마스 베켓가 성자로서 12월 며칠 정도 있게 되는데 성자 기념일까 있게 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전혀 그걸 뭐 따르고 있지 않게 될 것이죠. 이같이 이 상반된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전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프리 초스는 캔터버리 이야기에서 토마스 베켓을 지칭해 가지고 blessed 마티를 중세번 합니다. 블레스드 마티인데요. 축복의 순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14세기죠. 그러니까 12세기, 13, 14세기까지 여전히 뭡니까? 이 토마스 베켓가 성자로서 우대가 되는 그러한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신령을 위해서 고유한 종교 권한을 위해서 어떤 세속이 뭡니까? 강한 권력도 거부했던 그런 성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 역사가들은 토마스 베켓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됩니다. 완고했고 고집불통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이제 인문학적 종교적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 신념을 위해서 특히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다. 충분한 성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뭡니까? 우리가
헨리 8세 때, 헨리 8세 때 아까 말했었는데요. 헨리 8세 때 또 순교를 당한 또 하나의 성직자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토마스 모어입니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 이 토마스 모어 역시 토마스 베케트와 같이 정치 권력, 왕의 권한에 대항해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순교와 중세 종교 순교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T.S. 엘리엇이 썼다는 대성당의 사례, 이 12세기 토마스 베케트의 사례에 관한 그 극을 썼는데요. 이 대성당의 사례에 있어서는 토마스 베케트의 어떤 그 내적인 신념, 왜 이와 같은 순교를 당하게 됐는가, 그런 그 내적인 신념을 깊이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음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